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란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혼다의 2025년형 골드윙 50주년 애니버서리 투어 DCT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 골드윙에 가릴 수가 없는 차량이지만 뒤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골드윙 투어 DCT는 제가 기억을 언제 타고 안 탔더라? 최근에 또 타기는 했어요. 최근에도 타보기는 했는데 처음 출시했을 때 그때 타보고 본격적인 시승기로는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윙은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간단해. 이게 바로 킹 오브 모터사이클이다. 반박할 수 있으면 해봐라. 진짜로. 로드킹? 길의 왕이잖아요. 얘는 모터사이클의 왕이에요. 비교할 수 없죠. 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특징 무엇일까요? 일단은 6기통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6기통 엔진. 이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3개 보이죠? 한쪽에 3개, 한쪽에 3개. 그래서 좌우측으로 3개씩 박서 엔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서 엔진은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역시 제일 유명한 건 BMW의 박서 엔진이죠. BMW의 박서 엔진의 경우에는 지금 1300cc까지 배기량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1833cc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6기통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BMW가 갖고 있는 K1600처럼 굉장히 매끄러운 회전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BMW의 박서 엔진은 이 두 개로 펀치감이 두둥 두둥 하는 맛이 있는데요. 이 녀석은 그게 6개로 터지기 때문에 정말 빈틈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 녀석의 그 좋음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뿐입니다. 정말 좋은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사실은 방법은 있죠. 여러 가지로. 일단은 이 녀석이 어떤 모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다가 골드윙의 역사가 50년이 넘었으니까요. 1975년도에 처음 골드윙이 등장했습니다. 골드윙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GL1000이라고 해서 그 1000cc의 4기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그게 2세대, 3세대, 4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6기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6기통 엔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엔진이 바로 이전 세대의 모델이었던 그 퍼스트 플라이트라고 보통 부르는 그 녀석이 나왔을 때보다 엔진의 부피가 덩치가 훨씬 더 축소됐습니다. 엔진이 엄청나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차체가 콤팩트해졌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거대하고 큰데 뭐가 콤팩트하냐 라고 하시겠지만 이전 세대의 골드윙과 비교하면 정말 젊고 콤팩트해졌습니다. 날렵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은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완벽한 가장 강력한 슈퍼바이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1969년도에 혼다가 CB750-4 전설의 라나한을 내놓으면서 모터사이클 세계의 균형이 무게추가 일본으로 확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그 일본 제조사로서 대배기량 모델, 직렬 4기통의 대배기량 모델을 내놓음과 동시에 함께 그것을 목표로 준비했던 가와사키가 750을 먼저 내놓은 혼다에 대응해서 900cc급으로 내놨죠. 그것이 바로 Z1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혼다는 똑같이 따라가는 방식을 안 했고 골드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죠. 1000cc 박서 4기통 엔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이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것이 총 지금 51년째가 되었어요. 이 녀석이 등장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거리 투어링 모터사이클로서의 그 일본 모터사이클이 등장을 한 거죠. 골드윙이 등장 이후로 일본의 4대 브랜드들도 다 비슷한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투어링 모델들을 열심히 만들었죠. 근데 곽철용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때 내가 달건이 생활을 시작할 때 많이 있었는데 이놈 보내고 저놈 가고 할 때 골드윙은 살아남았습니다. 골드윙의 인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골드윙만큼 살아남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골드윙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 녀석이 원래 그냥 좋은 차량이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던 덕분에 현재까지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골드윙에는 겉보기에는 티가 잘 안 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모터사이클 최초의 에어백 시스템, 여기 에어백이 있어요. 이 에어백 시스템의 존재 가치는 이런 겁니다. 자,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타고 달리다가 큰 사고가 날 때가 어떨 때냐면 앞에 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측면에서 받쳤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정면으로 때려 받았을 때, 정면으로 뭔가를 받쳤을 때 라이더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주행하고 있던 관성 때문에 뿅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날아가면서 이 컨트롤 부위에 라이더가 가슴을 부딪히거나 아니면 멀리 날아가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2차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에어백이 이렇게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리가 체육관들, 헬스클럽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 커다란 볼 있죠? 그만한 사이즈의 에어백이 터집니다. 그러면 부딪혔을 때 라이더는 그 볼에 부딪히고 바이크 옆에 떨어지거나 바이크랑 같이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충격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죠. ABS도 그렇고 우리 에어백도 그렇고 후진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골드윙들도 그런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예전에 골드윙 중에는 에어 컴프레서가 들어있어서 공기압이 부족하면 공기를 직접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네, 현 세대의 골드윙은 차세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가벼워졌고요, 날렵해졌고, 엔진의 성능도 그런데 프론트 포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포크라고 얘기할 때 이 녀석은 포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사용하거든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면서 얘는 충격을 흡수하는 측과 조향 측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크가 흔히들 이제 텔레스코픽 서스펜션들, 포크들은 브레이크를 쳤을 때 가라앉고 가속을 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감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런 액션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핸들링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차체가 쭉 가라앉는 느낌이 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라앉지는 않고 차체 전반이 가라앉습니다. 앞쪽으로 쏠려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전반이 가라앉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코너링에 대비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의 핸들링이 거대한 하중에 걸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핸들링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정말 그 마술처럼 돌려나갈 수 있어요. 정말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대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발전 요소가 있었습니다. 혼다가 VFR 1200F로 출시를 했었던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적용한 첫 번째 골드윙이기도 합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클러치가 더블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1357단이 하나의 클러치에 묶여 있고 246단이 또 하나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심리스하게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죠. 사실상 자동 변속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통은 모터사이클에 달려있는 기어 체인지 레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식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게도 해놨죠. 그러니까 매뉴얼의 느낌도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기어 변속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무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녀석이 많이 가벼워졌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덩치는 크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를 조작을 해서 클러치 조작을 하면서 출발하고 서고 저속으로 출발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전 세대의 골드윙도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클러치 레버에 대한 걱정은 없이, 시동을 갑자기 꺼트려서 넘어뜨리거나 하는 일에 대한 걱정이 없이 자연스럽게 스로틀 그립을 비틀기만 하면 출발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 녀석은 그 궁극의 골드윙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장거리 투어링을 하다 보면 물론 대부분 그 고단 기어를 사용을 하면서 크루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너링에 앞서서 기어를 낮출 일도 있고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있고요. 거기서 다시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기어를 낮추고 강력한 토크로 출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DCT는 다 맞춰줍니다. 스로틀링이 모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요. 레인 모드, 투어 모드, 에코 모드도 있습니다. 연비를 최대 효율로 끌어올리는 에코 모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드를 변경을 하면 차량의 성격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스로틀 웍도 달라지고요. 스로틀 웍에서의 그 반응성도 달라지지만 이를테면 제가 스로틀을 똑같이 강하게 확 감았을 때 반응해주는 속도가 달라요. 이를테면 투어 모드에서는 갑자기 스로틀을 확 잡아채면 물론 RPM이 적당히 올라가다가 더 올려야겠다, 더 강한 가속을 원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기어를 한 단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킥다운 효과가 나겠죠. 4단 기어였던 게 3단 기어가 되면서 더 강력한 토크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스포츠 모드는 그게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도 더 강합니다. 기어를 킥다운을 하는 것들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선 골드윙을 즐겼을 때 이게 무슨 스포츠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토크를 아무 때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심지어는 자동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바이크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거 해주는 거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BMW의 RT 같은 모델을 궁극의 투어링 모터사이클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유러피안 관점에 유러피안 스타일의 GT 스타일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 녀석은 아메리칸 투어링과 함께 궤를 하고 있는 본격적인 초장거리 투어링 모터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에 패니어 케이스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탑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투어 DCT 모델에 포함되는 거고요. 골드윙이 과거에는 골드윙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풀 패키지를 골드윙이라고 불렀고, 잘라낸 부분, 이 뒷부분이 없는 것을 F6B로 해가지고 배거 형태의 모델로서 제시되곤 했는데요. 현재는 그냥 노멀 골드윙은 뒤에 박스가 없는 상태가 그냥 골드윙이고, 박스가 달려있는 상태를 투어라고 보시면 돼요. 골드윙 투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공간은 풀페이스 헬멧이 2개가 들어갑니다. 충분하죠? 근데 물론 이 사이드 패니어 케이스들이 굉장히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느냐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별도 액세서리로 이 탑 케이스 위에다가 렉을 달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짐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장거리 투어링 모델이자 2인승 모델, 쇼퍼 드리븐에 가까운 모델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시면 뒤에 타고 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같이 투어링을 즐기면. 그만큼 편안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리어 시트에 열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편에 이 그립바의 안쪽에 보면 다이얼 방식으로 열선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선은 총 5단계고요. 오프부터 1, 2, 3, 4, 5단계로 열선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탑 케이스의 이 오른쪽 왼쪽 하단부에 스피커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윙은 원래 또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혹은 라디오, 그리고 예전에는 골드윙이 지금처럼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들이 발전하기 전에 장거리 투어링 모터사이클이었기 때문에 CB라고 하죠.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용도에도 사실 적합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헤드셋 쓰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녀석의 경우에도 풀컬러 TFT 계기판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날로그식의 엔진 회전계와 그리고 속도계가 존재를 합니다만, 가운데에 들어있는 큰 TFT 계기판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됐어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아쉽다고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혼다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쪽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쳤고요.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합니다. 그때도 초창기에는 무선으로는 또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 뒤나 앞쪽에서 그 커넥터를 직접 꽂아 놓은 상태에서만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와이파이 형태로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와이파이 5GHz로 변경을 해야지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흔히들 최근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는 모터사이클들이 국내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구글 맵을 한국에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라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을 100% 지원을 하니까 그 지점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갖고 있는 장점, 사실은 이런 부대적인 것들은 뒤로 밀어놔도 됩니다.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차량으로서, 모터사이클로서 완벽에 가까운 밸런스를 갖고 있고, 정말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강력한 토크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트레스 없이 시원시원하게 달려줍니다. 저는 과거에 골드윙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마치 제 세대에서는 드래곤볼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에네르기파 혹은 뭐라고 해야 돼? 대포알이 날아가는 것 같거든요. 볼륨이 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근거리에서 어마어마한 가속력으로 뿡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지나간 뒤에 마치 후폭풍처럼 뭔가 빠른, 거대한 물체가 빠르게 지나가고 나면 그 뒤로 이렇게 뭔가 빨려드는, 공기들이 빨려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타고 달릴 때는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타고 뿅 하고 지나가는 걸 보면 딱 그 느낌이 나요. 후폭풍으로 싹 빨려드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강력한 토크와 속도 덕분에 이 녀석은 어지간한 장거리 투어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굉장히 차체는 안정되어 있고, 서스펜션이 정말 열일을 하고요. 고급스럽고, 라이더의 거주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윈드실드의 경우에도 전동식으로도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의 소음도 사라집니다. 바람으로 맞는, 헬멧으로 바람을 맞았을 때 생기는 소음도 거의 사라집니다. 물론 귀마개를 끼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지만, 그 상태에서 또 이게 윈드실드가 많이 올라오면 이 안에 와류가 쳐요. 지나가는 공기와 이쪽에 있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와류가 쳐서 라이더의 헬멧을 이렇게 앞으로 미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버티려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 나중에 목이 엄청 아픈데요. 이 녀석은 이 앞쪽에 있는 디플렉터가 있어요. 그럼 이 디플렉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안쪽의 공기가 정류가 되어서 라이더의 헬멧이 앞쪽으로 그 머리를 이렇게 박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싹 사라집니다. 방풍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름에 타면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했고요. 과거의 골드윙의 경우에는 거대한 라디에이터의 열로 그 일종의 히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데다가 좌우에 열선 그립이 일단 기본이고요. 시트도 그립이 시트의 경우, 라이더 시트의 경우에도 열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더의 거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할 때 가장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후진 기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는 이따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죠. 얘는 DCT를 사용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유일한 7단 변속기를 갖고 있습니다. 7단이요. 다들 6단까지 쓰잖아요. 이 녀석은 7단까지 적용을 하고요. 그게 얼마나 무슨 역할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6단이어도 사실 충분합니다만 7단이 되면서 장거리 크루징을 했을 때 굉장히 여유 있는 엔진 회전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시속 100km 정도로 크루징을 한다, 정속으로 100km 정속으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
7단 톱기어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엔진 RPM이 2000rp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부드럽고 저회전으로 엔진을 굴려서 쭉쭉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뭐가 장점이냐, 엔진을 그렇게 저회전으로 쓰고 있으면 내가 고회전을 쓰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영역이 남아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녀석의 경우에는 지금 레드존이 시작되는 시점이 6000rp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00rpm이면 이미 레드존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2000rpm부터 6000rpm까지 4000rpm 동안에 스로틀을 쭉 감으면 기어가 탁탁탁탁 내려가서 훨씬 강력한 토크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근두운 같달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녀석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갖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정말로 편안하고 안전하면서 가장 완벽한 모터사이클을 투어링 모터사이클로 갖고 싶다고 하면 이거 말고 글쎄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모델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완벽함을 갖추고 있는데 4,400만 원? 물론 싼 가격이 아닙니다만 훨씬 더 비싼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들보다 이 녀석이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 얼마짜리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가져오라고 해도 저는 당연히 골드윙을 선택할 겁니다. 가격이 더 비싼 거를 준다고 하면 저 누가 그냥 가져가라 준다 그러면은 비싼 모델을 선택을 하겠죠.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이거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모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저는 이 모델은 그 가격표가 합당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혼다가 추구하는 방향성, 적정한 가격에 그에 맞는 합당한 품질, 저는 이 녀석이 그것을 상징하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혼다의 골드윙은 혼다의 슈퍼커브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다루기 쉽고 편하고, 그런데 가격에 합당한 모델이고, 날개를 달아주는데 이 녀석은 그 날개가 금색인 거죠. 지금 마침 50주년 기념 모델은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과거에 골드윙 시리즈 중에서 이 컬러 배합을 갖고 있던 모델이 있었어요. 그것이 초대 모델은 아닙니다만 그 상징적인 컬러, 골드윙의 골드 컬러가 50주년으로 적용되었던 건데, 이 모델은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신모델로 아직 남아있는 재고가 있는지는 제가 딜러들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드윙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골드윙 투어 DCT의 경우에는 이 컬러로 나왔습니다만 50주년 기념 컬러가 또 다른 그 골드윙 투어가 아닌 탑 케이스가 없는 골드윙의 경우에는 레드 컬러를 기반으로 해놓은 기념 컬러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현재 51년째가 되었기 때문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컬러가 3종으로 또 제공이 될 겁니다. 블랙, 레드, 그리고 그레이 컬러였던 것 같은데요. 컬러는 사실은 이 골드 컬러가 저는 너무 멋지고 너무나 상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장기간 보유하셨을 때 이렇게 눈에 띄는 컬러보다는 그 무난한 컬러들도 전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대 갖고 싶은 모델입니다. 언제라도 한 대 가져야만 하는 모델임과 동시에 모든 라이더들이 꼭 한 번씩은 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진짜 넘버원의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마 최근에 지금까지 모터사이클을 탔던 모든 모터사이클을 통틀어서 넘버원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슈퍼커브와 함께 이 녀석일 것 같아요. 정말 서로 극과 극입니다만 혼다의 엔트리 중에 엔트리, 그리고 하이엔드 중에 하이엔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가치를 오히려 더 잘 보여준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왼쪽
그립 뭉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후진 버튼, 이게 사실 워크 모드예요. 워크 모드 버튼을 누르고 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를 같이 잡으면 워크 모드가 들어옵니다. 네, 워크 모드가 들어왔죠. 워크 모드로 들어가면 기어가 빠진 거죠.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DCT에서 기어를 업 다운 하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존재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앞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갑니다. 이걸 혼다에서는 워크 모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로틀링 없이, 이를테면 우리가 어딘가에 주차를 했는데 높은 데 경사면에 세워놨다, 혹은 반대로 내리막에다 세워놨다, 이럴 때 뒤로 바이크를 빼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골드윙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골드윙은 스마트 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50주년 기념 키라서 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이미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음악하고 지도 표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콘솔, 계기판 콘솔에서 이렇게 조절해서 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오디오도 볼륨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속도에 맞춰서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인포를 보시면 인포에서도 연료 소비량, 순간 연료 소비량, 주행 시간,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계기판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시면요, 이 버튼은 크루즈 버튼입니다. 이 크루즈 버튼의 경우에는 그 요즘에 나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속도에 맞춰서 크루징이 되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모드 버튼이 있죠. 모드 버튼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이 모드를 바꾸면 이콘, 이게 이제 에코 모드고요, 레인 모드, 투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A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아이들링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오토로 멈췄다가 시동이 꺼졌다가,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의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도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제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계기판에서 이렇게 아날로그 속도계와 그 회전계가 포함되어 있고, 이 뒤쪽에 보면 수온계, 그리고 그 서스펜션 세팅을 의미를 합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동승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프리로드를 세팅을 하는 게 돼요. 그 뒤에는 이제 짐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로 또 다르게 무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보시면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은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죠. 이 상태에서 지금 D 모드, 지금은 N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 D를 딱 누르면 기어가 1단이 들어갑니다. 저 지금 왼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왼쪽에 클러치 레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모드는 스포츠면 너무 세니까 이코,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살짝 감으면 앞으로 가죠.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 달리면서 요 지금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여기도 속도 세팅하는 겁니다. 업다운으로 비상등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워크 모드, 워킹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 봐요. 워크 모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브레이크를 당기라고 나왔었죠. 네, 지금 프론트 브레이크를 당기고
워크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됩니다. 워크 모드가. 이 상태에서 워크 모드의 이쪽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갑니다. 저 지금 오른손으로 스로틀 그립에 손을 떼고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요 버튼이 플러스 버튼입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또 이렇게 앞으로 걷는 속도로 갑니다. 이 거대한 차체를 넣고 빼고 옮기는 과정에서 라이더가 직접 밀고 끌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홈 버튼, 여기 있는 홈 버튼이든 이쪽에 있는 홈 버튼이든 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어 있어서 나오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 대신에 전화로 가볼게요. 요 데이터가 지금 넘어오질 않았어요. 이것도 연동을 해서 전화번호나 전화번호부가 등록이 된 상태에서 쓸 수 있고요. 휴대폰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연동해서 음악을 듣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볼륨 버튼으로 오디오의 볼륨을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앞쪽에 있는 윈드실드를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거 전동으로 이동하게 움직이는 그 윈드스크린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거, 여기 전화기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휴대폰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결을 해 놓으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음성 명령이 되잖아요. 이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블루투스 헤드셋과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 최신의 그 제미나이라던가 AI의 어시스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 버튼을 통해서 지시를 내려서 그 내비게이션의 지도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네, 요 버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음성 면역. 근데 지금 블루투스 헤드셋이 연결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한테 제가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가 나오죠. 이렇게 된다라는 점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지금 화면을 분할해서도 쓸 수 있죠. 듣고 있는 음악 표시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런 점들.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의 컨트롤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여기 앉은 김에 보여드리자면 이 오른쪽에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납함으로 쓸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통은 휴대폰을 넣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좀 얇고 길거든요. 여기 열고 보면 이쪽에 그 P 버튼이 있습니다. P가 아니구나. 주유기 버튼이거든요. 주유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주유구가 열립니다. 요거는 직접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고요. 이 모든 게 우리 스마트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키가 없이는 이쪽에 있는 콘솔 박스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잠금이 저절로 걸려요. 당연히 뒤쪽에 있는 패니어 케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 계기판 아래 여기 보이시는 게 스티어링 타이로드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스티어링 부분은 이쪽이잖아요. 이쪽 서스펜션은 이쪽에 있고요. 앞쪽이고 스티어링 부분은 스티어링 헤드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이 연결되어 있는 바인 거죠. 이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좌측으로 돌리면 이야,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달리면서도 이게 타이로드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서스펜션이 움직일 때 바쁘게 움직이는 서스펜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게 아주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골드윙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기왕에 알아본 거 시동 끄고 케이스들도 함께 들여다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뒷좌석의 열선 조절 버튼이고 이쪽이 그립입니다. 뒤쪽에 트렁크는 요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까만색 버튼이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데, 예, 지금 제가 RIL 램3 VZ 램 헬멧을 넣어놨고요. 헬멧이 2개는 충분히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구조고 안쪽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가 좌우측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다가 옵션으로 렉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짐을 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측 패니어 케이스도 한번 열어보죠. 여기 버튼도, 여기는 이렇게 지금 댐퍼가 포함되어 있죠.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골드윙 센터 스탠드 한번 세워볼까요?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센터 스탠드가 세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 밸런스를 저중심으로 설계를 해놨고 센터 스탠드의 위치도 그만큼 잘 잡아놨어요. 쉬워요. 막 여러 사람이서 들어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는. 타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죠.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대형 투어링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골드윙을 시승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